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딸을 키우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가졌을 때 미혼모였고 임신을 해서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다가 만삭이 되고 나서 아빠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할머니 집에 오게 되었고 그때는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100일 무렵이었어요. 그 뒤 전 할머니와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엄마가 곧 우리 미경이 데리러 올 끼다. 어릴 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얼굴도 모르는 엄마인데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전 늘 그리웠습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저는 할머니를 미워했어요. 처음엔 엄마를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어 할머니가 미웠어요. 뭐하러 미련 같은 걸 2개 만들어선. 나중엔 남들 다 있는 부모가 없다는 것과 시내가 아닌 시골 구석에 있는 할머니 집까지 싫었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네모 반듯한 아파트나 빌라, 뭐 이런 건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철없던 저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파트 가서 살자 하고 할머니를 졸랐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그럴 돈이 어딨노? 가시나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며 핀잔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우린 절대로 남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냥 전 그렇게라도 표출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화가 점점 부풀어 빵 하고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지만 꼭 그렇게 할머니의 속을 긁어놔야 속이 시원한 나쁜 아이였어요. 할머니는 좋으나 싫으나 그리고 기쁘나 슬프나 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며 아리랑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언젠간 저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그것만 불러?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의 대답은 자기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냥 그게 입에 붙어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래서 늘 할머니를 떠올릴 때면 늘 그 아리랑 노래 구절부터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아침 TV에서 노동요로 부르는 아리랑 노래를 들었어요. 그 노랫소리를 들으니 지금은 계시지 않은 할머니에 대한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사춘기 시절 전 여느 아이처럼 외모에 관심이 많았어요. 반 친구 중에는 유독 예쁜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저는 제 얼굴이 싫어서 집안의 모든 거울을 뒤집어 놓거나 할머니가 쓰시는 보자기로 가려놓기 일쑤였어요. 할머니는 가려져 있는 거울을 보실 때마다 또 지랄이고 거울 보기 싫으면 네가 눈 감고 다니라 하며 그런 저의 행동에 늘 역정을 내셨죠. 하지만 전 할머니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거울 가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학기 초에 부모님에 대한 호구조사를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부모님의 학력, 직업 이런 걸 학교에서 알아서 뭘 하겠다고 적어내라고 하는 건지 어린 저는 어느 것도 쓸 수가 없어 학기 초부터 불만이 가득했어요. 기분 탓인지 학교에선 늘 선생님의 관심에 저는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친구들은 학교 근처 아파트나 빌라 주택에 살아서 저를 촌년이라고 불렀고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딱히 친구들에게 뭐라고 혼을 내지 않아
저는 늘 상처투성이로 학교에 다녀야 했어요. 그런 저는 중학교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날 무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시하자. 일부러 신경질적인 말투와 행동을 하면서 일종의 센 척을 하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실제로는 집 마루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만 봐도 기겁하는 저였는데 학교 가는 버스에만 오르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 저에게 당시 사회초년생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공부를 좀 잘해보면 어떨까? 저는 처음에 이건 또 무슨 시비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셨어요. 나도 너랑 비슷한 시절이 있어서 잘 알아. 내 잘못도 아닌데 불행한 것 같은 기분. 그렇다고 지금처럼 살아봤자 아무것도 안 변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 있고 확실한 방법은 네가 성공하는 거야.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우리 공부만이라도 열심히 해보자. 저는 이건 또 무슨 수작인가 하고 선생님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의식 속에 전 시험 기간을 앞두고 그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겠지 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5등이란 생각도 못한 성적을 받았어요. 성적표를 봤던 날, 그 기분이란 게 생각보다 참 좋았어요. 할머니도 그날은 아주 신나게 아리랑 노래를 부르시면서 생일이 아니면 잘 해주지 않는 삼겹살을 구워주셨고 그 맛이 정말 끝내주게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만큼은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들도 내세울 건 없지만 공부 잘하는 저를 좋게 봐주셨고 그러다 보니 학교 다닐 맛도 나고 좋았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의 말처럼 가장 효과 있고 확실한 성공은 공부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맛에 취해 공부와 성적에 집착하는 아이가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교에서 1등이란 쾌거를 이루며 그야말로 학교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우리 학교 전교 1등애. 그런 타이틀이 하나 둘 붙을 때마다 아주 뿌듯했어요. 공부를 잘하니 집이 아파트가 아닌 것도 가난한 것도 그다지 저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즈음 유미경계 공부는 잘해도 얼굴이 영 그렇지 않냐? 그러게 씨는 그래도 공평해. 저 머리에 얼굴까지 예뻤어 봐. 어디 부러워서 살겠니? 그래, 그래도 여자는 모쪼록 얼굴이지?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처음엔 공부 못하는 것들이 부러워서 시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춘기 시절이라 그간 잊고 있던 저의 외모 콤플렉스를 건드려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에 저희 반에는 서울에서 전학을 온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는 피부는 하얗고 머리는 생머리에 눈, 코, 입이 만화 주인공처럼 예뻐서 저는 스스로 그 아이와 저를 비교하며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늘 팔자 좋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불만이고 내볼 때는 곱기만 하구만 하시며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게 역정을 내셨어요. 전 그럴 때마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죠.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와 대중 목욕탕을 갈 때면 저는 할머니에게 힘 좀 팍팍 내서 더 세게 밀라고 나도 은정이처럼 뽀얗게 되게 라고 말하면 할머니는 지랄 연병하네 라며 여지없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노래를 부르며 저의 등을 밀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의 노랫가락에 맞춰 챙겨온 요거트를 먹지 않고 얼굴에 양보했는데 이기 미친나? 이 아까운 걸 어디 처바르노? 하며 할머니가 역정 내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때는 예뻐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길 못난이인 걸. 아무리 때를 빼고 광을 내도 전 그냥 깨끗하고 뽀얀 못난이였죠. 예뻐지고 싶은 욕망에 할머니께 쌍꺼풀 수술을 시켜달라고 졸랐지만 오히려 할머니한테 두들겨 맞아 등짝에 쌍꺼풀 라인처럼 선명한 효자손 라인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모아 저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로는 부족해서 할머니의 농사일을 돕거나 마을 어른들의 농사에 품앗이를 가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저의 성형수술을 위한 자금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물론 비밀이었죠. 전 확실한 제 삶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건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자. 그리고 모은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 였어요. 목표가 확고하니 놀고 싶은 마음도 저절로 사라졌고 혹여 할머니가 대학 등록금 같은 거 없다고 하실까봐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만 했어요. 그렇게 전 정말 좋은 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S대의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합격했습니다. 저희 합격 소식에 할머니는 없는 형편에 조촐한 잔치를 벌였고 이장 아저씨는 제가 기특하다며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도 걸어줬어요. 개천에서 용난꼴이었거든요. 그 기분이란 정말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더라고요. 이런 게 노력한 보람이구나 싶은 게 앞으로의 제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서울에 머물 집을 구한다며 2달이나 빨리 서울로 올라왔어요. 입학 전 성형수술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으니 수술 비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고 무엇보다 생각만 할 때보다 무서웠어요. 실제로 제 얼굴 사진에 의사 선생님이 사인펜으로 절개하는 설명을 해줄 때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성형외과를 나을 수밖에 없었죠. 그 길로 저는 모은 돈으로 헬스클럽을 갔어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했으니 그 말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입학식 코앞까지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며 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 몸과 얼굴에 라인이 잡히니 보람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수술도 하지 않고 이루어낸 성과에 전 뿌듯했습니다. 물론 성형보다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이만하면 얼굴에 칼도 안 대고 충분히 예뻐졌다는 자기 만족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나름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 모습으로 입학식에 가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손녀딸이 우리나라 최고 좋은 학교에 입학했는데 와봐야 하지 않겠나? 언제부터 입학식에 손녀를 보러 왔다고. 할머니는 교문 앞에서 핸드폰을 들고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만나러 교문 앞에 갔고 할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며 그 며칠 사이에 와 이리 야위었노? 니 뭔 일 있었나? 하며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는데 창피해서 그만 좀 하라고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한 거라고 말하니까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기껏 잘 먹여놨더니 와 돈 주고 그걸 빼노. 내 눈에는 이쁘기만 하더만. 라며 저를 혼내셨죠. 나중에 시골집으로 돌아가실 땐 저에게 돈을 찔러주시며 배 굶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학 1학기를 보냈고
사라진 외모 콤플렉스 덕에 자신감 넘치게 지내다 보니 제 주변엔 교수님도 친구들도 선배들도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주변에서 예쁘다 예쁘다 칭찬해주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 뒤 저는 학교 다니는 동안 과외 아르바이트로 돈도 쏠쏠하게 벌면서 제가 바라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학생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할머니에게 돈도 보내주고 때 되면 할머니에게 옷이며 홍삼이며 선물을 할 수 있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자꾸 이런 걸 보내노? 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이가? 하며 늘 뭐라고 하셨지만 속상해서 전 해줘도 뭐라고 한다며 말을 더 일부러 나쁘게 하곤 했죠. 서울에 올라온 이후 시골 할머니 집에 잘 가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엔 바빠서 가지 못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할머니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를 할머니한테 버리고 간 엄마가 서울에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네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더라. 저는 망설이다 그래도 얼굴이나 보자 싶어 엄마의 연락처를 받아 엄마가 있다는 곳에 갔어요. 엄마는 어떤 동네의 호프집 같은 곳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단번에 알아보고 왔어? 어머 우리 딸 잘 컸네. 에스테 다닌다며. 내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라며 저를 부둥켜 안더라고요. 진한 화장품 냄새에 조금 거부감이 들었지만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마담 우리 왔어. 새로운 아가씨인가? 하며 가게 단골로 보이는 아저씨 무리가 왔고 엄마는 반가운 친구라도 보듯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하듯이 아저씨들을 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당황했는데 엄마는 저에게 냉장고에서 술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 아저씨 한 명이 제 손을 쓱 만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쾌해 그 아저씨의 손을 꺾으며 손모가지 부러뜨리기 전에 곱게 술이나 드시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며 욕을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던 엄마는 놀라서 튀어나와 저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가게를 뛰쳐나왔고 울면서 당시 머물던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할머니는 저에게 엄마 잘 만나고 왔냐고 물었고 전 차마 엄마가 술집 하면서 아저씨들이랑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만나긴 했는데 정이 없어 그런가 별로 감흥이 없었다고 앞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반이 되었고 대기업과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하고 고군분투했어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공기업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어쩌지 못했지만 인생 목표로 삼았던 것들은 모두 제 손으로 이뤘다는 그 성취욕이 절 어디서나 꺾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입사 후 저는 사회생활도 제법 순탄하게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후 제 앞에 펼쳐질 지옥이 있다는 것을요. 그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고 다복한 집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남자에게 급격하게 빠져들었어요. 생각해보니 그간 저는 변변한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터였기에 저의 마음은 저조차도 제어가 되지 않을 만큼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저는 결혼을 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실수한 적 없던 저는 저의 안목을 믿었어요. 남편은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편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남편의 니즈를 맞춰주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당신의 역할을 저에게 전가하시려는 거였어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네 남편은 네가 챙겨라 하며 저에게 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건네셨어요. 그 리스트는 남편의 1년 뒷바라지 리스트였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남편에게 필요한 것들 혹은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걸 읽어 내려갈수록 기가 차더군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저도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 자식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나는 다 하고 살았다. 규성이한테 들어보니 넌 부모도 없이 네 손으로 다 하고 살았다며. 우리 애는 너랑 달라?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이제라도 스스로 하고 살아야죠. 어머니가 그동안 애쓰신 거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저한테는 무리예요. 그 후 전 시어머니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반찬을 하더라도 남편 먹을 것만 챙기셨어요. 처음엔 당신 어머니가 유치하다며 제 편을 들어줬던 남편은 제가 해주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것이 편하다며 계속 마마보이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부부간의 사이도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 저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나 싶은 의문이 들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위해서 점점 자발적으로 시어머니가 줬던 리스트를 하나 둘 챙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당신 엄마가 해준 것보다 못하다며 불평했고 그즈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니 호르몬 때문인지 몸도 무겁고 컨디션도 나빴지만 남편도 시댁도 그런 저를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골에 있는 할머니만 저를 걱정하며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택배로 보내셨죠. 그런 할머니에게 한번 오지 왜 음식만 보내? 물으니 할머니는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재차 마다하셨어요. 희한했습니다. 서울로 온 이후 할머니가 온다고 하면 싫었던 저였는데 할머니가 남편과 시댁 눈치로 못 온다고 하니 그건 그거대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괜찮으니까 올라오라고 할머니를 졸랐고 할머니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지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뭐? 할머니가 오신다고? 남편은 할머니가 오시기로 했다는 제 말에 정색을 하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왜? 못 올 때 오는 거 아니잖아.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맞받아 쳤어요. 장모님도 아니고 할머니잖아. 난 어릴 때부터 노인이랑 같이 있는 거 냄새나서 싫어한단 말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금방이라도 이 남자의 얼굴을 한 대 올려 칠 것 같은 충동에 저는 그런 제 기분을 누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니?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야. 노인이라 냄새난다고? 말 다 했어? 내가 또 언제 말을 그렇게 했다고 난리야. 당신도 나한테 의논 안 했잖아. 넌 의논했어? 시어머니 걸핏하면 우리 집 문 따고 들어오는데 그건 나한테 의논했니? 한번 터지니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질린다며 할머니가 계시는 동안은 본가에서 지내겠다고 짐을 싸서 나갔고 전 이 남자의 바닥을 보고는 절망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급한 출장에 잡혀 지방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오히려 잘 됐다며 임산부 혼자 있는 것보다 당신이 챙기시겠다며 또 콧노래를 부르며 싸온 것들을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 콧노래를 들으니 이상하게 배알이 꼬여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 좀 부르지 마. 정신 사나워. 다른 때 같으면 별 트집을 다 잡고 지랄한다고 역정을 내고도 남을 양반이 제가 빽 하고 신경질을 내자 알겠다며 노래를 딱 멈추는데 제가 진짜 꼬여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모습도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이틀 내내 제 눈치만 보다 농사일이 있어 더는 못 있는다고 시골집에 내려가셨죠.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가셨다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청소를? 우리 규성이가 비위가 좀 약하지 않니? 겸사겸사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모든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확 질러버렸고, 남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더 언성을 높이는데, 그 후 저희 부부는 쇼윈도 부부처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고 할머니는 제 몸조리를 돕겠다며 병원으로 오셨는데,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요즘은 전부 시설 좋은 조리원에서 몸조리한다며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저희 할머니를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또 그 일로 남편과 대판했죠. 너같이 꼬인 여자랑은 더는 못 살아. 나 아니면 누가 너랑 산다고 바락바락거리는지. 더는 못 참으니까 이혼해. 남편도 그렇게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정남이가 뚝 떨어져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애가 너같이 싸가지 없는 아빠 보고 배울까봐 무섭다. 당장 이혼해.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할머니는 저의 이혼 소식에 오히려 화를 내며 지금이라도 물으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찾아가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저는 할머니한테 버럭 화를 냈죠.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지 마.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할머니 왔을 때 출장 간 거 아니고 지네 집에 간 거야. 할머니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그리고 조리원에 있는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놈이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이야? 할머니는 그런 인간하고 내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아마 나중엔 우리 애도 할머니 안 보여줄걸? 그래도 괜찮아? 있는 힘껏 할머니한테 퍼부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할머니의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저는 뒤늦게 아차 싶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힘껏 안아주며 니미를 그런 상놈의 잡놈인 줄도 모르고 내 아까운 도라지청만 날렸네.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 할머니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살이를 시작하셨죠. 직장을 다녀야 하는 저를 대신해 저희 딸아이를 키워주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아이 아빠가 없다는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딸아이한테 먹이고 입히며 정성을 다했고,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돈이 썩어나나 아무리 지 새끼가 귀해도 니만 할까? 니도 좀 좋은 거 사서 입고 먹고 그래라 라며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제가 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딸에게 올인하는 것이 속상해 그런 거였는데, 전 그때 당시 짠순이 할머니가 돈 낭비한다고 저에게 뭐라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육아 방식에 저는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했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서운하셔서 몇 번이고 짐을 쌌다가 풀기를 하셨죠. 그러다 한 번은 아이를 재우고 있는 할머니에게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하는 소리를 들었고, 애 듣는데 그것 좀 하지 마. 가뜩이나 할머니 손에 커서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고 말 나오는데 그렇게 꼭 노래까지 불러야겠어? 라며 할머니에게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는 그 당시 제 말에 입을 삐죽삐죽 했지만 할머니 손에 커서 다른 애랑 다르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리랑을 끊으셨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고 전 그 모습에 미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환경이 바뀌었고
그때 할머니는 매일 소화가 안 된다, 어지럽다며 아프다고 하셨어요. 전 마음과 다르게 아프면 병원을 가자. 내가 의사야? 나한테 백날 아프다고 해봤자 약도 안 나와. 라며 매몰차게 굴었죠. 끝내 할머니가 응급실에 가서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에게 무신경하고 몹쓸 소녀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위암이셨어요. 그땐 왜 몰랐는지. 우리 할머니는 웬만한 건 아프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 입에서 아프다는 말이 나왔을 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는 신호였다는 걸. 할머니의 수술실 앞에서 세상이 떠난 듯 울고 또 울었어요. 수술을 마친 할머니는 기력을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매 순간 고비를 넘기며 저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 이모에게서 할머니가 정신이 드셨다며 얼른 오라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손으로 제 손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다 좋다고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 말을 믿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늘길을 떠나셨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상복을 입은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할머니에게 제대로 고맙다고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너무 한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아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손님도 거의 없는 조용한 빈소 구석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제 딸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제 등을 토닥이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하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아픈 거 다 없어진다고 했는데 엄만 계속 아파? 할머니처럼 계속 아파? 저는 딸아이 말에 마음이 전부 녹아 없어질 만큼 아팠어요. 하지만 딸아이에게 고개를 흔들며 안 아파. 우리 채빈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울어? 좋아서. 채빈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럼 내가 계속 불러줄까? 딸아이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희 할머니가 그랬듯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조용한 빈소에서 들리는 딸아이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니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마치 웃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비로소 할머니에게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뒤늦게나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젠 거기서 아프지 말고 편하게 쉬어. 내 성격이 이래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사랑해,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그간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딸아이에게 좋은 것을 사주기보다 시간을 내서 함께했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것보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까지 딸아이와 사이 좋은 모녀로 살고 있어요. 마치 할머니와 그랬던 것처럼요. 어쩌면 할머니는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던 저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자식의 마음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실감합니다. 언젠가는 제 딸도 이런 제 마음을 알게 되겠죠. 할머니와 제가 그랬듯 딸아이와 지지고 볶고 살고 싶습니다. 척박했던 인생에 이 아이만큼은 저에게 선물이라고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가셨으니까요. 할머니에게 부족하고 모자랐던 저 역시도 선물 같은 존재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소식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겐 여러분이 세상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